이곳은 미시시피주의 동북쪽 구석에 위치한 이오카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이죠. 미시시피주에 있지만 엘라베마주에서 불과 5분 거리, 테네시주에서는 10분 거리로 3개의 주에 걸쳐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1999년 6월 4일 늦은 오후, 이오카 경찰국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911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데이비드 스미스 보안관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한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안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그는 소파에 반쯤 걸쳐져 있었습니다. 총알 중 하나는 그의 손을 맞춰 손가락 하나가 거의 절단된 상태였고 몸통에도 총상이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56세의 전기 기술자인 에드워드 바이럼 시니어였습니다. 그는 이오카에서 잘 알려진 가문 출신으로 평소 에디라고 불리던 그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남침례 교회를 다니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10대였을 땐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이었던 그는 잘생기고 카리스마까지 있었죠. 스포츠와 음악에서도 꽤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미식 축구부 활동을 함과 동시에 유니폼을 입고 밴드에서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를 알고 지낸 많은 사람들은 정말 즐겁고 밝은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그는 미셸 바이런과 19살 아들인 에드워드 주니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주니어가 911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집 밖에 있던 차 옆에 쪼그리고 있었는데 그의 손등에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보안관 부관이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빠를 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집 문들을 주먹으로 쳐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 듣게 된 스미스 보안관은 앞뒤 말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관들에게 그를 데려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문을 받은 주니어는 어머니인 미셸을 이 사건에 연루시켰습니다. 그런데 미셸은 그날 아침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보안관은 그녀에게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주니어와 얘기를 모두 나눴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네, 당신이 지목하더군요. 남편이 죽다니 갑자기 왜요? 이미 자백을 했다니까요. 주니어는 당신이 살인을 해줄 만한 사람을 고용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놨어요.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녀는 계속해서 부인하였고 주니어는 친구인 20살의 조이 길리스가 총을 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사관들은 조이를 직접 데려와서 물어봤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조이한테 아빠 총을 주고 집 근처에 내려줬었어요. 걔는 곧 집으로 들어간 뒤 아빠를 처리하고 왔고 집 근처에 있는 덤불에다가 총을 버렸어요. 정말 엄마가 다 시킨 일이에요. 엄마는 전혀 모르던 눈치던데? 미치겠네. 그럼 제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가만히 있는 아빠를 친구를 시켜서 죽이겠어요? 만약에 엄마가 시켰다고 해도 왜 그런 걸 시키는 건지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냥 엄마는 조이가 그걸 해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돈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듣게 된 수사관은 에디의 생명보험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에디가 사고사를 당한다면 미셸이 2억 7,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현재로서 약 5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큰 금액이었죠. 그래서 당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한 아치 블라드 검사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그녀를 기소하고자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인 주니어는 모든 내용을 자백한 이유를 들어 더 가벼운 혐의로 기소되었죠. 그리고 그녀의 재판은 2000년 11월 1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가장 먼저 에디의 부검을 했던 검시관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끔찍했던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였습니다. 총상을 입어서 거의 반쯤 떨어져 나간 손가락, 그리고 그 총알이 부수고 지나간 리모컨까지 영상과 사진으로 보게 된 배심원단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주니어는 엄마가 아빠를 죽이려는 계획을 어떻게 상세하게 짰는지, 어떻게 자신들을 조종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치 검사는 피고인 미셸 본인도 수사관들과의 신문에서 모든 내용을 자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찰 측에서는 피고와 몇몇 핵심 증인들의 자백들이 이 사건의 강력한 증거라며 변론을 마쳤지만 미셸의 국선 변호사는 단 한 명의 증인도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당시 그녀의 국선 변호사들은 단순 경범죄 변호만 해봤을 뿐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변호는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끝난 지 고작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인 2000년 11월 17일 배심원단은 그녀의 살인 청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시시피의 주법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사형을 권고할 것인지 아니면 종신형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셸의 변호사는 미셸 본인이 직접 서명한 권리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죄 판결을 내린 배심원단이 형량을 결정하는 대신 판사가 직접 알아서 형량을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약 20분의 심의 뒤 이 재판을 맡은 토마스 가드너 판사는 미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에디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판에서 방청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그녀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내려진 독극물 주사로 인한 사형 선고는 마땅한 대가라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사형이 선고된 재판은 자동적으로 항소가 진행되는 시스템 때문에 이 사건은 기존 변호사 대신 항소 전문 국선 변호사인 롤린 윌리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롤린은 변호사로 일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였습니다. 그녀가 미셸의 사건을 맡은 이유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형수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미셸의 사건을 맡게 된 롤린 변호사는 자신이 자백했던 건 경찰이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를 마주하였습니다. 재판 중 검찰 측에서 주장했던 자백 증거는 당시 자백하지 않으면 아들인 주니어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엄마로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사실 당시 재판에선 검찰 측에서 제시한 DNA나 지문 증거와 같은 구체적인 물적 증거는 전무했기 때문에 롤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7남매 중 넷째였고 첫째 딸이었어요. 어머니는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어떤 쓰레기 같은 농가에 있었죠. 저는 그때 10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된 거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학대는 물론이고 성적 학대까지 당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참아보려고 했지만 차라리 길바닥에서 자다가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게 14살 때였죠. 저는 거기서 엘라베마까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갔고 어떤 모텔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길 건너편엔 스트릿 클럽이 있었는데 14살 때부터 17살까지 거기서 일을 했죠. 딱 에이디를 만날 때까지였어요. 그는 클럽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소개했었어요. 저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고 나쁜 사람 같은 거 아니니까 데이트나 한번 해달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말끔하고 착한 사람같이 보였죠. 그렇게 몇 번을 데이트했는데 언젠가 함께 살자고 했었어요. 오갈 데 없이 모텔 생활을 하던 저에게 그는 왕자님 같은 사람이었죠. 그때 저는 17살이었고 그는 32살이었지만 그렇게 보였어요. 사실 아빠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23살이 됐을 때 아들 주니어를 낳은 거예요. 그를 낳고 이우카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겐 한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나쁜 짓이라고는 하지 않을 사람 같았는데 이오카로 이사를 가서부터는 포르노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랑 하는 모든 걸 촬영했었어요. 실제로 그가 죽은 방도 항상 그 영상을 찍는 방이었고요. 게다가 그런 이상한 성적 요구는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동생이 집에 놀러 올 때면 실제로 침대로 데려가려고도 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계부한테 그런 짓을 겪었고 이젠 에디까지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니까 더 이상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먹고 있던 온갖 약들도 솔직히 소용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미셸은 에디가 수년간 성적 학대를 해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심에서 에디의 성적 학대에 관한 진술은 어디에서도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항소심 근거로 이러한 사실을 넣게 된다 하더라도 왜 이런 반구도 없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실제 아치 검사의 반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는 이전 고인이 대신 에디 씨를 모독하지 않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설 같은 주장을 한다는 건 저희가 증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얘기를 들어본 가드너 판사도 아치 검사의 의견에 동의하여 미셸의 성적 학대 주장은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롤린 변호사는 미셸의 주장을 끝까지 믿었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원래 가족들, 이모, 삼촌을 인터뷰했고 그들은 미셸이 겪었다고 알고 있던 일들을 최대한 상세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위한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궁극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권리 포기서를 제출했던 거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권리 포기서는 12명의 배심원단의 형량 결정을 포기하고 판사 1명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의 서류입니다. 솔직히 12명 중 1명만 사용에 반대하더라도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왜 포기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던 중 원래 피고 측 증인으로 법정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던 법의학 정신과 전문의인 키스 카루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였고 그에 따른 정신 감정 결과를 증언하기로 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면으로 보고서만을 제출한 사람이었죠. 그가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는 이러했습니다. 저는 미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면서 평생 동안 이어져온 온갖 형태의 학대들이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3번이나 글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에디는 그녀를 붙잡아 놓고 구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발견된 정신적 장애, 성격 장애들은 모두 제가 과거에 진단해왔던 학대를 받은 사람들의 임상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여러 형태의 학대에 노출된 사람들은 동일한 정신적 성격 장애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롤린 변호사는 곧 카루소 법의학 전문의를 직접 찾아가서 당시에 왜 서면으로만 보고서를 제출한 건지, 왜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던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아했어요. 실제로 제가 증언했다면 미셸에겐 자해 성향이 있고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대 관계에서 벗어날 심리적 능력이 없었다고 말할 계획이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미셸은 에디를 살해해서 이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야겠어,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조차 없었다는 말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평생을 학대당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미 그 상황에 종속된 거예요. 그렇게 학대당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처럼요. 하여간 그때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판 전략이라고요. 그냥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에서 제대로 항변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는다면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법의학 전문가지 법적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당 부분에 침범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리 포기서까지 제출했다는 말까지 들었을 땐 말이 안 나오더군요. 솔직히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누가 전략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겠다고 동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호사들은 그렇게 했더군요. 롤린 변호사는 미셸이 평생 동안 학대를 받아왔지만 에디를 죽일 만한 어떠한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은 그럼 누가 에디를 죽이려고 했고 죽였던 것일까였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아들인 주니어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아빠에게 직접 겪어왔던 학대에 대해 꽤 상세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언어적이나 물리적인 다툼도 있었다고 표현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둘 사이가 격해질 때면 항상 미셸이 개입하여 자신을 보호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엄마를 또다시 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주니어가 더 격분하여 아빠에게 덤벼드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악순환은 살인이 일어난 당일 아침까지도 이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그날 아침에도 싸웠어요. 이렇게 싸운 후의 일은 주니어가 미셸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아빠를 죽였어요. 그래서 롤린 변호사는 자백이 적힌 그 편지가 미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1심에서 공식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던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인 재판을 처음 맡아봤던 미셸의 국선 변호사들은 그 핵심 증거를 사전 심리에서 미리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사전 심리 재판에서 해당 증거물을 검찰 측의 동의를 얻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미셸의 국선 변호사들은 그걸 계속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재판 중에 갑자기 꺼내들자 아치 검사는 사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증거라며 이의 제기를 신청하였고 카드너 판사는 그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공식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롤리는 이 자백을 적은 편지를 놔두고 또 다른 검찰의 핵심 증거에 주목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까 들어보신 미셸이 폐렴으로 입원해 있을 때 진행한 경찰 신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주니어와 얘기를 모두 나눴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네, 당신이 지목하더군요. 남편이 죽다니 갑자기 왜요? 이미 자백을 했다니까요. 주니어는 당신이 살인을 해줄 만한 사람을 고용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놨어요.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당시 미셸은 진정제와 진통제를 포함하여 총 12가지나 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그녀를 추궁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였죠. 약물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 모든 사항에 대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안 했다면 주니어가 그래놓고 엄마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들을 총알바지로 만들지 마세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두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이러신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롤린 변호사는 경찰이 미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약물로 인한 맨정신이 아니었다는 것 말고도 주니어가 자백을 적은 편지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롤린 변호사는 이러한 여러 중대한 사항들을 근거로 해서 미시시피주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제출한 문서 요약만 해도 픽업 트럭의 짐칸에 가득 실었을 정도였죠. 한편 5년 동안 사형수로 감금되어 있던 미셸은 어떤 누구와도 신체적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기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다른 깜방에 있는 재소자들과 겨우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였죠. 그리고 롤린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장을 약 1년 넘게 검토한 미시시피주 대법원은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연방 기소 중인 한 명의 대법관을 제외한 8명의 대법관이 심의한 결과 재판에서 실수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미셸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5대3의 결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합니다. 여기서 항소에 찬성을 한 대법관들의 의견은 이러했었습니다. 사형이 나올 수도 있는 선고 재판에 앞서 이보다 더 심각하고 무능한 변호 사례를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3명의 대법관은 권리 포기서를 제출한 부분을 놓고 당시 변호사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항소에 찬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기각되었고 이제 이 사건은 곧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04년 연방 대법원에서도 재심을 위한 상고 신청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모든 항소는 소진되었고 10년 뒤인 2014년까지 항소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만간 처형될 위기에 놓였다는 뜻이었죠. 모든 항소의 기회가 소진된 지 2년이 지난 2006년
이제 처형될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미셸에겐 롤린 변호사 대신 베테랑 연방 항소 전문 변호사인 앨런 프리드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는 50개의 사형 선고 항소를 변론한 경력이 있었으며 이 재판의 문제점을 대번에 알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변호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셸이 지목했던 실제 살인 청부업자인 조이 길리스가 고작 15년형만 선고받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미셸이 6년 동안 사형수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을 동안 말이죠. 일반적으로 살인 청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에선 직접 행동으로 옮긴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겐 중형을 구형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이익을 놓고 계획적으로 청부를 요청한 사람과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하고 형량 거래를 했더라도 사형이 아닌 그 바로 아래 단계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조이가 고작 15년형을 받은 게 너무 이상하게 보인 것이었죠. 그래서 15년형만을 선고받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 유죄를 인정하고 모든 내용을 증언한다는 약속으로 형량 거래를 수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량 거래뿐만 아니라 최초 1급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된 것을 그냥 살인 공모와 사후 공모라는 더욱 낮은 혐의로 기소 내용을 변경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이 길리스가 실제로 살해를 저지른 적은 없고 단지 살인이 일어난 뒤 처리하는 과정을 도왔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먹힌 것이었죠. 그럼 당연하게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조이 길리스가 쏘지 않았으면 누가 쏜 것인가? 프리드먼 변호사도 이런 의문점을 갖고 대체 누가 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해답을 내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사람은 크리스 롯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크리스 박사는 검찰 측 증인도 피고 측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가드너 판사가 지정한 의사였죠. 딱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7월에 가드너 판사로부터 그 3명 모두 정신감정을 하라고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11월에 있었으니까 4개월 전이었네요. 저는 먼저 주니어와 조이 길리스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둘에게선 어떤 정신적 문제가 관찰이 되진 않았습니다. 꽤 일관성 있게 상황 설명을 했고 논리적인 문제점도 없었어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 나눴던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화까지 첨부해서 가드너 판사에게 직접 제출했었습니다. 둘과 나눌 대화로 보면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모두 직접 만나서 설명했습니다. 조이나 주니어 둘 중 누군가가 총을 쏘았다고 직접 말했나요?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니어는 자신이 쐈다고, 조이는 주니어가 쐈다고요. 그래서 주니어가 아빠를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은 가드너 판사도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기록만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면 항소를 승소로 이끌 수 있겠다고 판단한 프리드먼 변호사는 그에게 해당 기록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박사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가드너 판사에게 물어봤고 그 결과를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더군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더 이상 변호사님과 나눌 수도 없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모두 잊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프리드먼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가드너 판사를 놓고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해당 자료에 대한 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는 200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2011년 7월 5일 미셸이 사형수 감옥에 수감된 지 1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방항소법원에선 프리드먼 변호사의 자료 공개 요청을 기각하겠다고 공식 서면을 보내왔습니다. 재심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가드너 판사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했을 뿐이었는데 그걸 거부한 상황을 놓고 프리드먼 변호사뿐만 아니라 미셸의 무죄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처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던 순간
프리드먼 변호사는 2010년에 미시시피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소송은 일명 녹스 소송이라고 일컫는 16명의 사형수가 제기한 단체 소송이었는데 그중 한 명인 스티브 녹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16명 중 한 명이 미셸 바이럼이었죠. 녹스 소송은 자신들의 재판이 미시시피주의 법적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 때문에 잘못 판결된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적 소송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사후 구제를 위해서 경력이 많고 뛰어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선임해서 하는 게 아니라 OCPCC, 한글로 하자면 사형수 사후 구제 변호기관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미셸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1심에서는 살인사건을 다뤄본 적이 없던 변호사, 재심에서는 변호사 2년 차인 롤린 변호사가 지정되었었죠. 1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형을 선고받은 항소심에서는 롤린 변호사가 아닌 프리드먼 변호사같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지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명의 사형수들은 이러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놓고 제대로 된 변호를 받을 수 없다며 미시시피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미시시피주 대법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만약 항소 기회가 모두 소진된 미셸이 그 안에 처형되기라도 한다면 크나큰 낭패였기 때문에 프리드먼 변호사는 다른 방법까지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크리스 박사를 찾아갔고 지금 미셸이 놓인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며 당시 대화를 모두 기록한 문서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솔직히 무릎을 꿇고 애걸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했죠. 그러자 크리스 박사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며 진술서에 서명을 하고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당시 주니어, 조이와 나눴던 대화 내용들, 자신이 바라봤던 상황 등 모든 것을 말이죠. 이렇게 모두 문서화시킨 프리드먼 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항소의 기회가 모두 소진된 상태였지만 틀림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작은 희망을 품은 것이었죠. 한편 감옥에서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던 미셸을 놓고 미시시피주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던 로니 모트는 그녀에 관한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을 때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경악스러웠으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법 시스템 안에선 제2의 제3의 미셸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상황을 다룬 이 기사가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은 사법 시스템을 비난하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혹은 전화를 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켜버리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은 미셸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27일 아침 결국 미셸의 처형날이 다가왔습니다. 최후의 식사조차 거부하고 며칠 전부터 식음을 전폐한 그녀는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처형장에 도착하였죠. 그녀는 그동안 힘겹게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았다면, 애들을 만나지 않았다, 계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곳에 이미 수감되어 있던 다른 사형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셸, 거기 미셸 맞죠 당신? 당신 지금 TV에 나오고 있어요. 얼른 봐봐요. 당신 집에 갈 거라고요. 빨리 봐요. 그녀는 곧바로 TV를 켰는데 정말 뉴스에 나오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미시시피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미셸 바이럼의 살인 유죄 판결을 뒤집고 티시민고 카운티에서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 발표를 동시에 듣게 된 프리드먼 변호사는 매우 기뻤지만 1심을 주관한 가드너 판사에 대한 어떤 징계나 기소 결정 대신 미셸의 재심만을 명령한 것이 찜찜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같은 판사끼리 제 식구 감싸기처럼 본 것이었죠. 그리고 프리드먼 변호사를 대신하여 재심 변호사로 지정된 데이빗 칼더는 녹스 소송이 성공하면서 새롭게 지정된 변호사였습니다. 한편 원고 측에는 리처드 보엔 검사가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주니어와 조이는 가석방되어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측에선 주니어와 조이를 서로 자기 증인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하였지만 둘은 모두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셸은 직접 증언대에 올라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겠다고 제안하였죠. 그리고 약 1년 뒤인 2015년 6월, 리처드 검사는 데이빗 변호사에게 형량 거래를 제안하였습니다. 데이빗 씨, 지금 상황으로 보면 솔직히 무죄 판결까지 받기는 힘들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 재판 결과에 어찌됐든 정황상 증거는 모두 그녀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 건가요?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만 하신다면 굳이 재판까지 길게 갈 필요도 없이 지금 복역한 기간이 인정되어 곧바로 석방될 거예요. 그건 제가 책임지고 판사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가지 말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좋겠군요. 그럼 미셸 씨에게 물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곧 미셸과 따로 마주한 데이빗 변호사는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셸 씨, 검찰 측에서 한 말도 꽤 일리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굳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다가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공모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면 곧바로 집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할게요. 정말 집에 바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중범죄 기록이 남긴 하지만 또 다시 감옥에서 지내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진짜 그것만 인정하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다고 전할까요? 네,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집에만 갈 수 있다면 뭐든 다 할게요. 이렇게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지만 유죄까지 인정하게 된 미셸은 그동안 복역해왔던 15년이 인정되어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중범죄 전과자라는 치명적인 기록이 남게 되었지만 그녀에겐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보였죠. 게다가 처음부터 그녀에게 잘못된 판결을 했던 법원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그녀에게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항소를 담당했던 프리드먼 변호사도 이러한 그녀의 결정과 법원의 대처를 놓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에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미셸은 칩거하고 있던 아들 주니어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감된 뒤 엄마에 대한 죄책감으로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었던 그는 엄마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저지른 살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엄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모든 상처가 다시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미셸과 주니어. 하지만 미셸은 감옥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방암이 이제 4기로 진단받았습니다. 한참 전부터 아파왔지만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기에 치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된 지 고작 4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2019년 1월 25일 아들 주니어가 집을 비운 사이에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으면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이곳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입니다. 해발고도 1609m나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으로서 일명 마일 하이 시티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발고도가 정확하게 1마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곳에 살던 한 여성은 27세의 밝고 외향적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04년 8월 21일 금요일 밤 그녀는 불금을 맞아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놀던 그녀는 새로 사귄 친구인 어떤 사람 2명과 함께 다른 파티에 가기 위해 클럽을 떠났죠. 그런데 불과 4시간 후 진아는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온 한 남성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덴버 경찰은 피 묻은 칼과 혈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손목에 물린 자국 등을 바탕으로 DNA를 쉽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 DNA의 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CCTV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용의자의 윤곽.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이루어진 집요한 수사 끝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범인의 정체. 다음의 쇼킹TV에서는 미제가 될 뻔했던 27세의 그녀의 살인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입니다.